네. 오늘도 공덕포차와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안주를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추석을 맞아 색다른 선물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추 야자 선물 세트인데요. 대추 야자는 중동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야자나무 열매로 모양은 대추 말린 것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훨씬 크고 당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자연의 에너지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기간 단식 후에 섭취하는 첫 음식이 바로 대추 야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추 야자의 영양 성분이 강력하기 때문이겠죠. 대추 야자와 견과 5종 선물 세트, 30알 선물 세트 선물이 2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마케타니에서 비교 불가의 강력한 달콤함과 압도적인 저렴함까지 두루 갖춘 대추 야자 선물 세트로 추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선물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짐함 그 자체로 민어, 박대, 참돔, 병어, 조기, 부세굴비 등등 다양한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리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대추 야자 이거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뭘 찾아보셨어요? 뭘 찾아보신 거죠 지금? 영어로 대추 야자는 뭐라고 하나. 이게 근데 진짜 정신이 혼미할 만큼 달아요. 제가 이 출연한 지 몇 달 됐잖아요. 네. 작가님이 다 드시지 마세요 했던 게 오늘 처음이에요. 맛있어서 다 먹을까 봐. 오, 근데 진짜 달고 맛있네요. 대추 되게 야자 영어로 데이트라고요. 대추 야자를요? 데이트 팜. 데이트 팜. 데이트 DAT 데이트. 예. 일단 맛있습니다. 왜 맛있어요? 네, 이게 포장이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고급지게 포장이 돼 있어. 초콜릿처럼 마치. 사진 보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추 반을 갈라가지고 씨를 걷어내고 안에 견과류를 넣어놓은 거라서 그냥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어서 네. 저는 먹기도 처음에 편하네요. 글만 설명되어 있는 거 보고 이거 두 개를 뭐 따로 먹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에 싹 넣어놔서 맛있네요. 애들도 먹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 그러게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대추 야자요? 네. 아. 중국에 관광 갔다 오는 분들이 막 크게 막 봉지로 사오고. 근데 대추 야자는 진짜 단데 안에 견과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잡아주네. 맞아요. 그게. 균형을 잘 맞췄네. 건강식품이에요. 네. 우리 성한용 선임 네. 기자 것까지 드신다 지금. 가지고 오는 것까지 제가 했으니까 하나 더 드세요. 드셨으니까 오늘 말씀 2배로. 그러니까 2배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저도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뭐 설탕이 들어가서 단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 단맛이니까 되게 맛있네요. 뭔가 이렇게 되게 먹기 싫은 맛이 아니라 진짜 다네요.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네.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달아요. 그다음에 이게 견과류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견과류의 종류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네요. 중국에서는 주로 네. 호두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 관광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와요. 대추하고 호두. 대추 거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추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 하는 게 안에다가 되게, 호두, 되게 네. 일반적인 거네요. 일반적인 몰랐죠? 몰랐어요. 처음 먹어봅니다. 대추 야자. 저만 너무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우와 하고 있어가지고. 백두산 가보셨죠? 예. 여러 많이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 갔고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네. 그 확실히 뭐 역사 기행 뭐 이런 일정으로 갔었는데 네. 전체 일정이 한 7박 8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3일째 백두산 천지를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 일정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약간 장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분단 상황에서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느꼈던 감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가보고 싶네요. 중국을 통해서 가잖아요. 네. 그 자체가 되게 슬퍼요. 맞아요. 이거 우리 민족의 영산인데 네. 이걸 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그 입장료 다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권리이기는 하겠지만, 이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받더라고요, 그냥.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거기 중국 사람들도 거기 평생 한번 오고 싶어하는 장백산이라고 하죠. 명산입니다. 거기는. 저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등산을 하는 건 아니고 차로 올라가는 거의 거죠? 차로 올라가요. 네. 등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계단을 좀 길게 올라가긴 해야 돼요. 아, 약간 천지까지 다른데 가려면? 북파하고 서파하고 좀 다르긴 한데 두 군데 지금은 남파도 개방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쪽은 북한에서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걸 동파라고 하고 네. 중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북파, 서파, 남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북파, 서파 이렇게 갔었어요. 네. 그게 가격이 좀 달라요. 택지로 가면 아 그래요? 네, 왜 북파, 다르죠? 서파 두 군데 가면 조금 더 비싸고 한 군데만 가면 뭐 좀 싸고. 한 번에 두 군데를 가는 패키지. 네, 두 군데로 가급적 가면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또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어디서 위치에서 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가난해서 못 가보셨구나. 바빠서 우리 공덕포차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보신 거지.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 전 중국을 한 번인가 가봤구나. 저도. 음. 근데 중국 만리장성도 사실은 가보니까 네. 그냥 그 규모 자체는 참 대단하다 싶은데 이게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금방 좀 질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와 하고서는. 네. 근데 백두산천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뭔가 좀 신령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약간 기운들 그리고 뭐 그냥 좋더라고요. 와 진짜 통일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편안하게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한라산 같은 마음 데 잡고 가야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 오는 거죠. 운전해가지고. 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통일된 이후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좀 좋아지면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송채경호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호 장영철 KSOI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됐고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런 이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에 메시지를 내놨어요. 아마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본인의 구속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다. 야당 말살이다.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권성동 의원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한 분들이 꽤 많은데 구속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판사들한테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판사들이 가장 좀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게 이 당사자가 판사처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증거가 다 이미 사실은 거의 이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태도만 좀 누그러뜨리면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이분이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너무 좀 자신 있게 난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
그래도 이건 이제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은 걸어 열고 이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할 거다. 이제 이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장면을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좀 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봤는데 아니야 그럴까 영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뭐 사유는 간단한 겁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있죠. 네. 뭐 도주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서 이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의원이 또 정치를 오래 하고 그런 사람인데 역시 뭐 이런 결정적인 국면에는 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네.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내란 사태 관련해서 첫 이제 뭐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구속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욱 대표가 지금 야당인 것이 죄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야당인 게 죄가 아니고 야당이 된 이유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게 죄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야당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뭐 구속영장 발부하고 어떻게 되는지 막 새벽에 가장 편안하고 푹 자면서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너무 아까 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당당하잖아요. 예. 네. 너무 명백한데 너무 당당해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장난치겠다는 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는 구속이 안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명백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 구속건이 국민의힘에 이를테면 정치적인 투쟁이나 네. 장외투쟁에 전면적인 명분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거기도 알 거거든요. 거기도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개인화시키고 분리시켜야 이쪽의 정치 투쟁이 더 명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면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권성동 의원을 거론하면서 뭔가 쉴드를 치는 경우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추상적으로 거고 그냥 야당 탄압이 전반적인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문제잖아요. 네. 자기들이 지금 그 앞에 또 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그냥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립되고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좀 단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쓰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1억 원인가요? 지금 현재 드러난 네. 거는 윤영호 통일교 네. 재계본부장.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생각을 하면 아주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검찰에서 이를테면 뭐 대기업이나 뭐 정교단체 사람들 불러다가 그 누구 줬잖아. 그렇게 진술하면 당신을 봐줄게. 이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 특검이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한 1억을 안 줬는데 줬다고 허위 진술을 이분이 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이거 뭔가 뭐 심정을 갖고 막 꿰맞추고 다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설득력을 지금 떨어뜨리는 뭐 그것 때문에 결국 구속이 된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특검에서 이제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3번이나 거부를 했고 그래서 특검이 그러면 우리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나가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스스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통일교 현안에서 청탁을 하고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 뭐 오늘 이제 출석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 좀 유의미한 뭐 진술을 하게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면피성 출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찬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서 출석을 한 걸 건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통일교라는 한 종교 단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 또한 사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로도 어쨌든 오늘 조사를 받도록 나온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진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이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너무 많은 증거들을 네. 실제로 남겼잖아요. 네, 사진도 남기고 문자도 남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네.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질 경우에 발목을 잡으려고 남겼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발목들을 다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피해가지는 못할 건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저는 예전에 신천지 관련해서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은 네. 종교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모든 걸 떠나서 순수한 신앙심으로 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도들의 그러한 신앙심들을 자기 재산으로 사유화하는 그것도 지도하는 데가 있는 거고 지도부 네. 쪽이 있는 거고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막무가내로 모두에 대해서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죄 있는 사람은 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종교적 영향력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세워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진술을 하든 어쨌든 그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소환할 때 내가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뭐 며칠 날 나가겠다 하고 어쨌든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제 네. 이건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침 점심 때 그 특검 사무실 근처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네. 거기 있던 보니까 경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침부터 이렇게 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통일교 신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더냐. 네.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998년인가 9년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출두하시는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맞아요. 쭉 나가서 뭐 이렇게 다들 피켓팅 힘내세요, 같은 뭐 이런 거 거. 하고. 회장님 아, 진짜요? 회장님 힘내세요. 유명한 아. 장면이었잖아요. 오, 네. 기자들이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죠. 언론계에서. 그랬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야 역시 그 조중동 사주는 세다 이런. 근데 전 내심 이 믿음이 강한 통일교 신자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나오지 말라고 시키신 건지 약간 좀 그러게요.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진짜 나왔을 법한데 종교. 나왔을 법한데 안 나왔더라고요. 네. 일부러 자제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으로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네. 지혜롭게 처신한 네. 거고요. 오늘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질문하는 기자들한테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잘 했어요. 뭐 비 오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늦게 나왔냐 하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상당히 진정성을 담고 있는 답변을 잘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영장은 청구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아까 그 본부장 윤영호 본부장도 그렇고 권성동 이분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걸 법원에서 과연 이제 이걸 영장 청구할지 오히려 역으로 네. 이 총재님이 가서 그냥 다 시인을 해버리면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증거 다 사실 확보돼 있고 네. 도주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권성동 의원하고 반대 경우인 거죠. 뭐 내가 참 이렇게 우리 통일교를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그 영장 사인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왜 예상합니다. 저는 진술을 그렇게 해서. 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구속될까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시인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론 유죄가 나오죠. 예. 그렇다고 이제 이 고령에 뭐 이분을 무슨 뭐 징역형을 하겠습니까? 최대한 유죄가 나와도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인신 구속만은 막으려는 하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게 실제로 몸이 아파요. 또 나이도 많고 그래서 환자가 영장 발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뭐 장동영 대표나 아니면 지도부에서 권성동 의원을 이제 아주 이제 세게 방어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그동안 윤핵관으로 불렸던 기세 등등했던 의원들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망에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조 윤핵관이었던 이철규 의원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죠. 그다음에 윤한홍,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다 이제 특검에 걸려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다양하죠. 참 여러 굉장히 가지로. 다양하네요. 예. 네.
순서의 차이인 거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만큼 오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네. 저는 실제로 와해될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생명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저기를 갈 수 있지 하는 행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위기의식이 높고 위기의식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근거를 갖고 특검 쪽에서 세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날아갈걸요. 저는 많이 날아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요? 이제 특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거 야당 탄압이다,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게 성립하려면은 특검에서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표적 수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걸려든 사람들이 다 뭔가 누군가 어떤 진술을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경우가 피의자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네. 물론 피의자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아니, 특검이 기본적으로 무슨 특검이죠? 내란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최성명 특검이에요. 네. 여기서 자기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적 수사를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그 전에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던 게 표적 수사인데 네. 지금 특검은 그 집단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또 이 수사 기관의 어떤 그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내부적으로 특검하고 수사관들하고 많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이제 지쳐 있고 그래서 그 수사기간 연장 지금 현재 한 번 했는데 계속해서 연장할 것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예,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게 전혀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엄살을 떨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확인되는 거는 피할 네.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특검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끝까지 판을 더 벌리지는 않는다. 수사기간을 연장해서까지 뭔가 승부를 보겠다. 지금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주말부터 사퇴론 얘기가 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 다음 날 어제였죠. 16일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의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대변인이 사고 친 것 같은데요. 대변인 사고 친 거다. 네. 저도 그 순간 영상도 봤고 나중에 또 이 문자나 텍스트로도 자세히 봤는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읽는 게 그냥 맞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입장이 없다고 먼저 그건 끝났고 말을 끝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쭉 갖다 이어붙인 게 아주를 넣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감 앞에 아주란 두 글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주 공감한다. 사퇴론 맞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이분이 뭘 잘못했냐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네. 본변인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 지금 모르고 답변했잖아요.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좀 입장이 없습니다. 네. 하고 말아야지. 왜 아는 척을 해요? 왜 본인 생각을 얘기하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뭘 오독을 해요. 오독을 하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냥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날 왜 정무수석까지 나와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수습하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네. 전 내부적으로 굉장히 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를 강효정 대변인이 대형 사고를 친 거다. 네, 어떻게 이게 보세요? 표현이나 이런 것만 보면 저는 정치적 언어는 되게 상상력과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함축하고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고 여지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성인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변인은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가장 최상위 권력 기관의 대변인은
품격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직관성과 가장 적절한 단어를 구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게 사실 제일 큰 품격인데 네. 문학적 감수성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강효 대변인 작가 출신이죠. 그러니까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게 멋을 부리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이 뜻이 직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저도 글을 몇 번을 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원칙적 공감인데 네. 그걸 원칙적 공감이라 하더라도 그까지 가는데 너무 말이 좀 막 맞아요. 이게 약간 중언부언처럼 이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석이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 자체 그리고 이게 대변인께서 쓰시는 말의 톤들을 조금은 그게 언론 친화적이라는 게 꼭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네. 듣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더 잘못된 건 사실은 속기록 뭐 이런 거 하면서 맞아요. 그걸 왜 말을 삭제를 해요? 뺐잖아요. 삭제했다가 다시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요. 되니까 다시 넣고. 속기록은 그냥 좀 빨리 쓴 기록이지 않습니까? 기록이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이제부터 원데이터에 대한 불신들이 쌓이기 시작해버리면 앞으로도 좀 이게 불편해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그냥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딱 줘야 만족감들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백일 기자회견할 때 이야기하셨던 게 저희들 노리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국무회의 때도 이야기했던 게 권력이 자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네. 말했던 것도 해석을 할 때 뭐 아닐 아니다. 수 있거든요. 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 있죠. 여당에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게 법률적인 판단이 체득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시시비비의 요소가 될 이야기들을 적정하게 잘 제어를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이런 뉘앙스로 비추어진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자분들이 오독한 게 아니고 저는 대변인이 대통령의 생각을 오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대변인이 대통령 생각을 그리고 오독해서 실제로 잘못 제대로 얘기했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른다고 하면 되는 이야기, 알아보겠다고 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실수하셨다.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실수. 아는 척보다 대형 사고 친 거라고. 좀 신뢰도가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강효정 대변인이 뭐 대통령이 마치 사퇴론에 찬성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딱 붙잡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탄핵해요? 야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일단 이제 15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107석을 발의도 못할 것 같은데. 107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감이다. 만약에 그게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안타깝고 불행한 게 뭐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탄핵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론 당연히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 탄핵이 되긴 했었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툭하면 탄핵이에요.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툭하면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탄핵은 탄핵도 아닌 거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 진지하게 박성훈 대변인이 뭐 이게 저도 텍스트로만 봤는데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 본인이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정치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도 없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워딩과 메시지들이 남아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 당하고 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가 본데 다리를 잘못 뻗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생득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남기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별로 논평하고 싶지 누가 누구를 탄핵한다고 아까 현실 그 질문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발의조차 안 가능성이 되는데 무슨 그 아무 말이나 그냥 떠든다 뭐그 누가 누구를 탄핵한다면 그래서 저도 갑자기 내가 잘못 봤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선을 딱 그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도 계속 사퇴론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보 받은 내용이다라고 밝힌 내용 때문에 더 이게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등 보수 인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제 그게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 다시 한번 이렇게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퇴에 더해서 탄핵까지 계속 점점 이 분위기가 상승해가고 있는 이 분위기. 근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사퇴까지 외치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보의 신빙성이 그러니까 신뢰도 물론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대정부질문이라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네. 실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갈 일이 아니죠. 네. 이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것도 큰 일이지만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의 정치적 선택권을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판단을 그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러고 바로 출마했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일단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 오늘 워딩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팔로우 못했는데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건이 실제로 정말 신뢰성이 있다. 네.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그 전에 뭐 이 정도 건이 되는 걸 당 대표 의논을 안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실체를 갖고 있는 정확한 것이라면 자진 사퇴 정도의 워딩이 나오지 않고 더 강하게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조희대 탄핵 뭐 이런 압박이 실제로 바꾸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란 관련된 재판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받아들여서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라는 그런 좀 압박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기보다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가 이미 있었을 겁니다. 오후 6시에 맞습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시부터 녹화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은 9시에 나가지만 그 중간에 6시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죠.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도 뭐 제보보다는 그대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일단 특검에서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뭐 필요한 탄핵 소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단계에서 일단 오후에 특검 브리핑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뭐냐면 고발장은 들어와 있는데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건 곤란하고요. 또 저는 이게 물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또 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전원합의체 판결한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게 벌써 한 5달 전인가요? 네. 4달 전인가요? 4달 정도 됐네요. 네, 대선 그때 이제 전이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지금이라도 사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뭐가 안 맞는 겁니다. 박자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의 불신 플러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구심, 거기다 지기현 판사에 대한 저러다 혹시 저 내란죄 무죄 때리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있죠. 네. 그걸 누군가는 대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뭐 제대로 하세요. 뭐 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됩니다. 사퇴하세요.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이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도부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도부가 대표가 나서는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당론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아이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당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네. 아니 대표 말하고 당론하고 다른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전 그건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네. 조금 이거는 너무 그 당내 그 당원들하고 지지층 정서의 편승한 뭐 일종의 좀 포퓰리즘 아니냐. 이건 좀 위험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대법원장 탄핵 소추 어렵지 않아요. 국회 제재국회의원 과반수면은 탄핵 소추 됩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 받아보면 돼요.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네. 그게 아니면은 자꾸 사퇴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아까 저 우상호 수석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청래 대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혹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짜고 저러는 거 아니야? 짜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날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전 이거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이게 더 퍼져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 있다.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안 그래도 당내에서도 물론 이제 그 원내 지도부에서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권력이 사법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 한두 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법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중론을 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해요. 특히 기자들이 이제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코멘트를 받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뭐 아무래도 당원들 눈치를 의원들이 봐야 되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거는 실제로 사퇴라기보다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압박용이다. 네.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참고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압박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경우에 역풍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때리는 여건. 네. 그다음에 마치 계속 버티는 듯한 사법부. 네. 이 둘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지속될 거냐 하는 걸 사실은 보고 저는 서명 기자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도모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의에서의 발언이 나오고 네. 그게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는데 당 대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열정적인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당론이라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론이 모아지고 결정되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 혹은 의제별로 당론이 굳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 발언의 약간의 자율성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요.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많이 조정하고 네.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묻는 방식이나 이런 걸 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메시지가 가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때리는 여건으로 남아있을 거냐. 네. 처음에 특검 잘하고 있다 한 60% 나왔었는데 이번에 더 센 특검법 갈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50% 안 되게 물론 지지가 더 높지만 네. 특검한테 더 힘 실어줘야 된다. 이게 지지가 좀 줄었군요. 줄고 있거든요. 이게 네. 피로감이 있어요. 네, 국민들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이게 내란 척결 중요한데 반드시 해야지. 나를 기품을 바로 세워야지. 못된 놈 잡아가둬야지. 근데 이거 좀 힘들다. 이게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수위를 조절하는 부분들 사실 특검을 두고 있던 게 그거잖아요. 그걸 전체 정부나 당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특검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제대로 가는 부분을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지금 좀 내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포함되지만 조금 저는 정치적 워딩으로는 가능하지만 너무 이걸 각 잡고 진지하게 진짜로 하는 것처럼 가는 거는 네. 결과에 대한 불신도 사실은 생길 뿐더러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좀 이게 좀 과한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네. 앞서기도 합니다. 네. 그런 역풍 가능성 두 분 다 말씀해 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음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가 이게 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내란 전담 특별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란 특별 재판부든 내란 전담 재판부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가능하죠. 가능하다. 예, 그걸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삼권 분립인데 네. 사법부의 어떤 내용을 침해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하시되 사법부 안에서 적분 독립돼 있으니까 하시되 이거 내란 사건 워낙 중요한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사니까 거기 좀 판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저는 그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또 이제 사법부의 법관들이나 꽤 사실은 저는 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절충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그 긍정적인 전망도 좀 해봐요. 특히 네. 아까 그 문진석 수석 네, 부대표죠.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 침해할 네.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이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네. 끌어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추천 여부에 따라서 논란을 피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내란 재판 전담부나 이런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을 거꾸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목적인 거지. 그렇죠.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한두 명 갈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은 진짜 신속하게 네.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면서 이걸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속도와 저는 이게 공정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당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단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내란이나 이런 엄청난 것들을 일반 법정에서 했을 때 가지는 한계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좋지만 네. 지금 확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재판부 잘해라. 국민들이 이것도 못 믿고 있잖아. 잘해라. 라는 신호로서의 정치적인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것도 각 잡고 진짜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안 만들자고 동의하지 않는 놈들은 다 때려 죽이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럼 차라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심은 지금 가고 있으니 1심 예. 끝나고 2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든지 이런 예. 거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가동은 논의를 가자. 해봐야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오히려 아까 더 그러니까 뭐 속도가 또 네, 줄어들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필요함 느끼면서 특검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좀 이게 처지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잘 되도록 가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법개혁이라고도 네, 네. 하고 어떤 분들은 법원개혁이라고도 해요.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있고 그래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관 늘려서 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중장기적인 사법개혁이 문제하고 당장 국민 관심사하고 그냥 섞여가지고 네, 그냥 사법부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늘려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대법관 많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검찰개혁도 심지어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은 개정하지만 1년 시간 벌어놓은 거 아니에요? 공소청하고 중수청 생기려면 1년 걸리잖아요. 네. 이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법관들을 먼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단계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네. 또 대법원을 꼭 서울에 좀 둬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얘기할 때 이거 형사사법 체계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당사자의 검찰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된다 얘기했듯이 네. 이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법원 의견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 의견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이거를 마치 지금 뭔가 작업부를 손을 보기 위해서 대법관 확 늘려서 우리가 우리 편 대법관들 많이 임명할 것처럼 이렇게 네. 비치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세 가지를 얹어가지고 막 3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전 뭔가 좀 좀 문제가 있다. 개혁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그다음에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개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문패 걸고 선전포고하고 착 쳐들어가면 그 대상되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해서 그 방어를 해요. 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개혁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개혁입니다.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내란 재판 이거대로 하고 네. 사법부 개혁은 저는 한 내년쯤 그동안 이제 여론 수렴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들 자체적으로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 이런 거랑 엮이면서 섞이죠.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대법관 그 숫자 늘리고 하는 거는 저도 자료 보면서 봤는데 있는 자리에 따라서 확실히 이게 좀 달라 보이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안정성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 그다음에 권리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걸 법 집행을 빨리 해내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일 중심으로 바라보는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르더만요. 그게. 일 중심인 사람은 필요하다. 빨리 하자. 제발 좀 적체시키지 말고 빨리 가자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 중심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100%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저는 오히려 딱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적으로 적체가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숫자가 많아지면 권한이 줄어들고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요 포인트가 제일 큰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동의를 좀 받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혁을 할 때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동의를 가져가면서 해야 될 개혁이 있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나서 그냥 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사법부의 개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 장기, 그다음에 단기 과제들을 좀 분리해가지고 접근법을 달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은 가만히 있어. 그렇죠. 한다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사법 개혁은 몇십 년 동안 까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법사위 야당 간사 하려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간사 선임안을. 자, 그런데 원래는 뭐 국회 상임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에서 이 사람을 간사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그 관례가 깨졌습니다. 투표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재판 중이다.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남편이 뭐 법원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 논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라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유인데 이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안 부결시킨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것도 무기명 투표를 하던데. 그다음에 정치에서 이제 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고 전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에서 이 사람을 우리 간사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이번에 안 시켜줬는데 네. 글쎄요. 이건 뭐 잘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이거는 네. 추미애 위원장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버했다? 네. 이 다음에 한참 뒤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런 선례를 들어가지고 네. 투표해가지고 선례를 니네 안 돼, 만들어 이렇게. 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그때 귀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귀당. 우리도 못 시켜줍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고 보고요. 네. 정치적으로 절충을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법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참 그 굉장히 걱정입니다. 걱정스럽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먼저 대답해야 되는데 왜요? 똑같았어요. 저는 그 네 가지 이유가 다 네.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남편이 보험장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이게. 그 다음에 2년 구형을 받았는데 11월 20일 날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1심이지만. 네.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게 다 있죠. 네. 그리고 초선들 가만히 있어라. 저 인간도 아닌데, 인간이 아닌데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게 간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케이스를 못 봤지만 그럼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의 간사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간사가 됐었냐. 그렇진 않다. 관행이라는 부분들이 이 간사라는 역할이 그냥 정당의 이해관계들 각 당의 그걸 실무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이 상임위를 조정해 나가는 한 파트너가 사실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공과가 있어도 그냥 그 당에서 추천했으니까 뭐 할 만한 사람 했겠지라고 이렇게 가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언어도 그렇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여백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여백 없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부메랑으로 날아올 겁니다. 이제 간사 뭐든지 간사 반대해 버릴 거예요. 저쪽에서도.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투표까지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그럼 간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뒤로 물러서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추천할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법사위 하는 건 이제 다 파행이죠. 네. 다. 그리고 장애투쟁에 대단히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 또 나경원 의원님은 앞에 마이크 잘 잡으시니까 네. 또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다가 간사까지 떨어지셨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처음으로 그러네요.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5선에 간사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재선이 하는 간사인데 5선인 내가 나섰는데 나를 떨어뜨렸다. 본인 나름대로 결단해서 나섰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장윤 기자님 말씀대로 자꾸 이게 감정이 빌드업 되다 보니까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야 해냈다라고 이게 자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갈 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약간 예상됐던 장면입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경기지사에 관심이 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얻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물론 본래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 전쟁했고 네, 그런 것도 그랬었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 말이 더 맞았던 측면이 꽤 있기는 해요.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초강경 태도로 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제 본래 지지층은 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동의해서 한 10%, 20%포인트 정도 더 붙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처럼 이런 식으로 초강경으로 가게 되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0%, 2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나가면은 네. 이게 선거에서는 과반 굉장히, 밑으로 무너집니다. 결정적이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물론 경기도는 민주당이 워낙 좋으니까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되면 뭐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여파가 수도권에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 안에 그런 자율 통제 기능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조금만 더 신모 원료 민주당 전체 이재명 정권 전체를 생각하는 뭐 이런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저는 뭐 안 이게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모든 해석을 할 때 들긴 그러니까 하네요. 강성 지지층의 의견 때문에 휘둘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기나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강성으로 가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번 건에 있어서는 법사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다소 부족하지만 관사 관행에 따라서 관사를 해서 우리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여론조사 붙여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잘했다고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머릿속에 설정해 놓은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해석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런데 네.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극단적으로 세게 나가기만 하면 이쪽이 움직여질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나 이럴 때보다 지금 더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강성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도 보수 지지층이 붙은 게 아니거든요. 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와, 저렇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더 자랑스럽다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국민의힘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민주당은 적어도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 또 그다음 대선 뭐 선거 전국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게 정권을 되찾은 건데 그거를 잘 좀 유지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뭐 개혁도 해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자꾸 강성 당원들의 뜻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난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맞아요. 얘기하지? 뭐 억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강성 당원이거든요. 저도 역사를 오래 갖고 있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저는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방향도 그렇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현재로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고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성을 믿고 가자. 좋은 말씀이셨고요. 나경원 의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2019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6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2년형이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의원직 박탈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형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물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번에 선거법 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어쨌든 전부 무죄가 됐고 네. 뭐 또 대법원에서 좀 다른 일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 아주 예외적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벌금 정도 나올 거다. 벌금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근데 2년 구형에서 그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까지 깎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서 네. 1심에서는 저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심에서는 의원 박탈형에 준하는 게 나올 수 물론 있고 뭐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이게 막 시간을 끌겠지만은 생각보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지 제법 세게 맞았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깎아주더라도 그렇게 선고가 간단하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네. 이게 언론에서 쓰는 말로 구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판사들은 구형이란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그냥 검찰의 의견 얘기해 보세요. 검찰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검찰 구형량을 보지 마시고요. 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발생이 2019년. 19년. 네.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네. 그러니까 회의 방해나 뭐 억지로 의사 진행을 못하게 몸을 써서 하는 걸 막는 네.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에 네.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어요. 2012년 이전에는 동물국회. 네. 그때 우리 정치부 기자들 주로 몸싸움 하는데 네. 괜히 가운데 끼어서 네. 그 뭐 우리도 막 야, 저 치이기도 하고 보장을 할 때 의자 많이 쌓았는데. 동물국회 보장을 네, 했었죠. 동물국회 때 창문 있죠. 깨지고 몸 막. 묶고 이러잖아요. 자, 2012년 이후에는 식물국회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의원들도 이거는 꼼짝 못한다. 네. 이거 걸리면은 의원직 날아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네. 이게 이 식물국회가 무너진 게 2019년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의원직 떨어진다라고 당사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6년을 끌은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늦추려고. 의원을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1심 유죄 피할 방법이 없고요. 네. 국회법은 지금 이게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죠. 일반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집행유예 뭐 네. 이상 네. 실형이 나와요. 박탈이죠. 국회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군요.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99.9%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겠네요, 당연.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네. 간사도 안 되고. 간지도 떨어지고 마음이 안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네,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 마켓타니 소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추석을 맞아 색다른 선물을 찾는 분들을 위해 대추야자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대추야자는 야자나무 열매로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자연의 에너지바라고도 불리는데요. 대추야자 견과류 5종 30알 세트 선물이 2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강력한 달콤함과 압도적 저렴함까지 두루 갖춘 대추야자 선물 세트로 추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명절 선물을 위해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푸짐함 그 자체로 민어, 박대, 참돔, 병어, 조기, 부새굴비 등 다양한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리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변인 4명, 미디어 대변인 5명 이렇게 9명의 대변인단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이라는 거는 결국 이분들이 뭐 라디오나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랄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런 차원인 거고 국민의힘 뭐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보수 패널 중에서도 나와서 국민의힘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질 나죠. 네, 이런 이제 고육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알겠고요. 아무튼 이제 두고 봐야죠. 이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임명된 사람 중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네. 김효은 네. 이분은 교육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라고 스타 강사 해요. 출신이라고. 오사대 EBS. 출마했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레이나? 예. 레이나 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떠서 EBS를 진출했고, 영남대 영어교육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 나오시고, 영어 강사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83년생이고요. 지난번에 오산에 카이스트 교수 지금 차지호 의원, 이분은 8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격돌을 해서 이제 차지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때 떨어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혁신이 잠깐 있다 없어졌죠. 그때 혁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랬군요. 뭐 또 아무 역할을 못 맡고 하다가 이번에 부르네 아이콘이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을 해서 꽤 그 젊은 분들을 좀 이렇게 포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정치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매체에 나와서 얼마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희 합리적인 목소리. 장애투쟁으로 기동전을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 쪽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진지전으로 이 유튜브 대전을 준비하는 두 가지 지금 전략을 그냥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일 대오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나가버리면 이것조차도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러려고 엄선된 사람들 딱 배치해서 네. 장기전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분 중에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지방선거나 이럴 때 또 한번 기회를 가지고 네. 그 받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안 모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직책들이나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당겨내는 거니까 지방선거 전략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과연 이분들이 사안사마다 어떤 의견을 낼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뭐 의견만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뭐 대변을 하면서 지금 갈 수 당 있을지. 대표의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걸 맡으셨으니까 네. 그 선택 자체가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성향은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좀 극우 세력을 업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그렇게 끌고 갈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임명한 사람들도 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극우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나름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네. 좀 가급적 젊고, 말도 좀 잘하고, 또 인물도 좀 되고 이런 분들을 배치한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될 때는 그쪽 극우 쪽에 호소해서 대표가 됐지만 그쪽하고 자꾸 뭔가 지금 차일필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했다고 저쪽에서 안 됐대요. 아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서 안 된다고 저도 그 기사가 떴길래 봤는데 면회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 측에서 뭐 조사하고 이러는데 좀 이게 차질이 생긴다고 반려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수라고 최고위원. 예. 네. 그분은 당연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분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했다가 반려당한. 거기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반려당하고 대표는 안 했나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이제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친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면회 하냐 안 하냐 이걸 쟁점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네. 자꾸 이제 그 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장애 집회를 동대구에서 아마 일요일 날 할 것 같은데 거기도 묘한 게 이 당협 이름만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왜 그러냐면 혹시 누가 윤석열 어게인 뭐 내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거 들고 나올까 봐. 이제 그 집회 자체는 규탄 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규탄 대회인데 당협 이름만 플래카드로 걸 수 있게 이렇게 딱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면 극우 세력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 장애 집회 많이 안 해봤나? 그거 통제 안 되는데. 그래요? 통제 안 되죠. 됐나 보네요. 건물에 붙여버릴걸요. 어쨌든 그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냈더라고요. 오늘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그 대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종교 쪽을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간 건 사실은 극우랑 아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하셨는데 세이브 코리아 찾아가가지고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거는 저는 뭐 그쪽이 부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좀 국감이지 않습니까? 원민경 장관, 외교부 장관이 데뷔를 하는 무대란 말입니다. 네. 국감이. 저는 차별금지법을 이쪽에서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보수 교단을 가지고 그 입장을 원 장관께서 워낙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쪽에서는 프레임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적어도 개신교나 종교 쪽에 있어서는 차별금지법이 왜곡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진짜 선거 때 되면은 카톡이나 이런 데 난립니다. 전부.
동성애자 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한쪽 부분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자꾸 기독교 보수적인 쪽하고 지금 넓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출구를 하나 찾아야 될 건데 네.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타겟이 원민경 장관. 저는 그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 나머지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되거든요, 할 게 저쪽에서. 없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아예 나가버리거나 근데 입장 정리 조율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입장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틈새가 좀 세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이브 코리아 찾아간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그럼 뭐 기본적인 걸 해준 거죠. 어쨌든 그쪽 세력 덕분에 대표까지 당선됐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럼 그 이제 그 손해보 목사죠. 네. 그 구속된 것 자체도 약간 뉴스였어요. 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됐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떤 최소한 해야 되는 뭐 그런 립 서비스? 역할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지만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23일 오후 2시에 공판정 증인신문에 참석하라 소환장을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간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는 법원에 안 나오면 구인할 수 있다 강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민주당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스텝 꼬인 거죠. 스텝이 꼬였다.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리더십의 타격을 받아버렸고 본인이 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고 네. 생각보다 반탄 찬탄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본인이 나와서서 선전하면서 패배를 했었어도 저는 정치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단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아서 뛰어나올 동력조차도 지금 현재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애매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안 나가자 하니 또 입장이 이상하니까 민주당을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끌고 들어온 그 논리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음운전한 사람한테 어젯밤에 왜 피곤하게 만들었어? 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요. 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헌 미리 알았다면서 왜 못 알아서 막은 왜안 거야? 막았어? 그 개혁을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궁지에 몰렸구나. 정치적인 출구가 없고 지금 이 현재 지도부에 어떻게든 좀 유화적인 액션을 해가지고 네. 당내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 부여지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죠 뭐. 네. 지난번 전당대회 불출마한 게 인생 최대 실수 아닌가 싶고요. 저도. 네. 그 정치인은 출마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들어봐도 뭐 한동훈 되겠어요. 그냥 아주 싸늘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악을 쓰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멱살을 잡는 거는 저도 그 말을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게 틀림없이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한국말인가 싶기도 하고 잘 그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고, 그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법치주의 측면에서 나름 그래도 평생 검사하면서 특수수사계 한 사람이고, 이 검사할 때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저승사자, 독사. 네. 이분이 우리나라 뭐 3대 재벌을 총수를 다 구속을 시켰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화가 있던 사람. 영장 기각되면 반드시 재청구해서 구속시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법무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보수정당 대표도 하고. 지금 이랬던 사람이 무슨 공판전 증인신문 출석하는데 안 해요? 그동안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법치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하나 자체가. 그래서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살 길은 내년 지방선거 네. 또 동시에 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 뭐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해도
아무도 귀를 잘 안 기울여 주는. 공천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따내야죠. 오히려 재물이 될 걸요. 따내야 된다. 따내야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살려면 정치인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네. 서바이브 하려면 그래야 경선에서 재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왔다가 비참하게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험지에 보내겠죠. 공천을 주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험지 출마해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 그래서 예.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한 번쯤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 한글로 써 있지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얘기는 그런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되게 희생 당하는 거 말고 주도적으로 희생하는 그 정치적 족적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희생하는 것처럼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못했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정치인으로 잘 되려면 검사 때 그런 독사 같았던 마음 딱 가지고 제대로 한번 딱 붙고 명예롭게 딱 한번 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자산을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기회인 지방선거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공덕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